안녕하세요. 서울대 트루스포럼의 김은구입니다. 예, 학교 안에서 또 학교 밖에서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 저희가 오늘이 그 2018년도 마지막 강연입니다. 저희가 이제 33회 강연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여기 오늘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 저희가 오늘 참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 아시나요? 예,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경제 발전,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서 큰 몫을 담당하신 한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그 선배님이시고 현대중공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한국 조선업계에서 정말 큰 몫을 담당해 오신 분입니다. 그 민계식 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민계식입니다. 제가 이런 기회가 또 있겠습니까 하고 생각을 해서 너무 욕심을 부려서 자료를 많이 만들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2시간씩 오후에는 강연을 해야 하는 자료인데 그냥 막 압축을 했습니다. 저 자신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산업계 출신이에요. 그런데 산업계에서는 특이한 존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서울대학교 모교에서 교수로 오라고 여러 번 초청을 받았고 제가 안 가니까 우리 집사람을 제가 강연할 때 꼭 따라다니다가 지금 감기가 심해서 못 왔는데 우리 집사람을 불러다가 당신 남편 좀 설득을 하라고 많이 그랬습니다만 제가 학교를 안 갔습니다. 안 간 이유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가 아주 천하의 악필이에요. 칠판에 글 쓰는 거에 겁이 나요. 포비아. 공포증을 갖고 있어서 안 간다. 이제 그런데 그건 진담반, 농담반이고 실제로 안 간 이유는 난 기술자 아닙니까? 과학자. 내가 설계했거나 내가 연구개발해서 신제품 개발한 게 제품이 돼서 나오는 걸 보고 싶은데 그건 산업계획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 갔는데 하여튼 안 갔습니다만 학술 활동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2007년까지의 기록이에요. 요새도 1년에 한두 편은 논문을 발표하니까요. 제 논문이 무수하게 인용이 많이 돼요. 그리고 그 발명특허, 이거가 국내외 발명특허가 300건이 넘는데 전 세계적으로 발명특허가 제품화되는 비율이 0.8%, 100건 중에서 한 건도 안 된답니다. 근데 저는 한 5%가 그 제품화 돼가지고 저희 회사가 그걸로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벌었어요. 지금도 벌고 있죠. 이 1995년에 정부에서 대한민국 공학상이라는 걸 처음으로 제정을 했는데 제가 1회 상을 탔습니다. 그건 뭐 제가 개발한 것이 제품이 돼서 나와야 타요. 한 해는 공학상, 한 해는 과학상 번갈아 하는데 이제 1회 공학상에서 제가 탔고 요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적절한 후보가 없어서 상을 못 주는 해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자부심 갖고 있는 것이 2008년에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공학상은 상금이 5천만 원이에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많았죠. 그건 전부 제 모기에다 기증을 했고, 이 최고 과학기술상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상금이 많은 상입니다. 3억이에요. 상금 많은 것이 이제 이 상하고 호암상이 있는데 호암상도 3억입니다. 그렇지만 호암상은 세금을 내고 나면 2억 정도가 되고 제가 받은 상은
네트로 3억이에요. 그래서 저는 많이 다니면서 이제 강연을 하거나 상을 받거나 그러는데 제가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강연하는 잘 전에는 강연을 하고 나면 봉투를 줬죠. 그러니까 봉투를 너희들 수고했으니까 당신들 회식에 쓰라고 주거나 아니면 뭐 기증을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그게 구자로 들어와요. 그래서 아주 귀찮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에는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있다가 연말에 다 모아가지고 어디다 기증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한 5년 전부터는 강연료로 강사를 준다 그러면 안 한다. 그게 조건이에요. 안 주는 걸 조건으로 해서 합니다. 귀찮아서. 그리고 네, 제가 오늘 이 책을 가져온다고 잊어버렸는데 작년 11월에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과학기술 유공자 선정이 됐는데 32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22분은 돌아가신 분이고 10분이 살아있는데 생존한 사람은 10명인데 그 중에도 한 5분은 기거를 잘 못하세요. 이 과학기술 유공자들이 대학교 또 과학 고등학교 이런 데를 다니면서 수시로 강연을 하는데 이제 저는 언제가 한 3달에 한 번 차례가 돌아오니까 그런가 보다. 갑자기 연락이 와요. 내가 허리가 아파서 못하겠으니 대신 팔팔한 사람 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헛수 없이 또 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 길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제가 요새 무슨 집필을 2가지를 하고 있는데 며칠에 한 페이지 쓸까 말까 그렇게 해서 평생 써야겠구나. 또 여기 선진사회 만들기 연대 조희갑 이사장님께서 오셨는데 이분은 아시겠지만 임진왜란과 거북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거북선이 그 정조 때 그 왕권 강화 차원에서 이렇게 그림 그린 거 갖고 주로 하는데 그건 전투를 할 수 없는 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 당시에 실제로 전투를 한 거북선이 어떤 거냐. 제가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몇십 년을 연구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걸 논문식으로 발표할까 하다가 국민들이 많이 읽어야 하니까 소설로 재미있게 써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조선이 얼마나 썩었는가,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고 그런 무능한 정부로 해서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그런 것도 쓰고 했습니다만 그런 책을 이게 4번째 책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마라톤을 했어요. 한 5년 전만 해도 1년에 15번 정도는 마라톤 시합에 나갔습니다. 매주 나가죠. 봄하고 가을에는 매주 나가요. 그래서 2007년까지 세운 것이 370회 정도인데 우리나라에서 마라톤 제일 많이 뛴 10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제 저는 좀 현실적인 이상가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까지 이상은 뭐였냐 하면 내 전문 분야의 우리나라 산업은 세계 인류를 만들겠다 하는 게 저의 꿈과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달성했죠. 우리나라 조선해양이 세계 인류 아닙니까? 아직도 인류예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공정한 세상, 부정부패 없는 세상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부터 저 평생의 궁극적인 이상이 그겁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좀 두서가 없겠습니다만 우선 제일 먼저 제가 마라톤 걸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간에서는 제 학력을 발표를 안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전 서울대학 학생들이 대부분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걸 준비를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저는 5살 때 토마스 에디슨 정리를 읽고 평생 과학자, 발명가가 되겠다고 꿈을 꿨는데 고3 때 육사 생도복을 멋있게 차려입은 선배들이 쭉 와가지고 막 홍보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집안에 별이 9개가 있었습니다. 참모총장, 병무청장, 아버지는 유견하기 3년 전에 군대 가셔가지고 의무감으로 경성제국대학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전신이죠. 경성제국대학교 1회생이신데 그리고 제 위로 형 넷이 있는데 형 넷이 전부 장교로 싸웠습니다. 저는 집에서 군대 얘기 꿈쩍도 못해요. 소위로 제대했지만 넌 자식아 전쟁도 안 해본 놈이 무슨 그러면서 그냥 핀잔만 받지.
그래서 육사를 갔다가 고민을 많이 했죠. 두 가지로 고민을 굉장히 했어요. 첫째는 내가 발문가가 되는 게 평생의 꿈이었는데 지금 아주 전혀 바뀌었다. 물론 육사도 이학사 자격을 주니까 어느 정도는 그 길을 걸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육사를 들어갔으면 보병소대장부터 출발해가지고 참모총장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참모총장은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방학 때 육사를 이제 퇴교를 했습니다. 퇴교를 할 때 4개월 이상 적을 둔 사람은 이등병 제대를 시켰어요. 저는 이등병 제대증 갖고 집에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병무청을 바로 갔어요. 병무청이 청장이 조카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병무청장을 찾지 않고 담당자한테 가서 이걸 취소시켜달라고 했더니 행정조처가 다 끝난 걸 어떻게 취소시키냐요. 병무청장실에 올라갔죠. 올라가가지고 조카님 이것 좀 뭐 조카지만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으니까 이것 좀 취소시켜달라고 그랬더니 누굴 불러가지고 뭐라고 지시하더니 찍찍 쪄버리고 됐다고 하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서울공대에 들어가가지고 ROTC 해가지고 장교로 복무를 했는데 한 10년 전에 대전에서 제가 10년 전에 아니죠. 2013년에 카이스트에서 5년간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대전에 가면 군인 휴강소가 있어요. 거기 가면 중국 음식점이고 뭐 그런 데가 다 장교 제대증이 있으면 디스카운트를 해줘요. 그래서 제대증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병무청에 갔습니다. 갔더니 당신 이등병이 무슨 장교라 그러냐고. 이등병 기록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아니라고 난 몇천 명도 데려올 수 있다고 증인을 데려올 수 있다고 내가 ROTC에서 장교로 복무했다고 그래도 자기는 기록이 없는 건 어디서 오냐요. 이등병인데. 그러면서 육군본부 가버려요. 육군본부 가면 있을 거라고. 또 그 제대증 하나 하면 된다고 육군본부까지 가기도 그러고 그래서 뭐 때려쳤습니다만 병무청에 가면 저는 이등병 제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년간 ROTC 장교로 복무를 하고 미국에 유학 가서 이제 이 두 대학 다 어드미션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재정 지원이 이 학교가 더 좋아가지고 일로 갔습니다. 우주항공학 석사를 하고 석사 끝마칠 때쯤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제 집사람이 자궁이 작아가지고 아들을 특히 첫아들이라 9월에 낳은 아이가 6월 3일에 나왔어요. 그냥 조막만 해요. 1.2kg. 형체만 갖추고 나와가지고 병원에 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가진 검사 받고 보육 인큐베이터 안에 있었는데 그게 12,000불이 23,000불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소나타 같은 차 한 대가 1,500불 할 때거든요. 그리고 정상분만 하면 250불 드는데 그건 보험에서 다 커버가 돼요. 근데 23,000불 갚으라고 자꾸 독촉장이 나오고 나중에 못 갚으니까 병원에서 그냥 컬렉팅 캠페인이라고 돈만 받아내는 깡패 회사가 있어요. 거기다 넘겨버렸어요. 그냥 등치가 무지무지한 깜둥이가 와서 막 협박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진 중노동을 다 했죠. 저처럼 그래도 괜찮은 집안에서 출신이 저처럼 중노동을 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깜둥이가 섞어서 배에서 부두노동, 배배 중노동 다 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다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미국 산업계에 제너럴 다이내믹스라든가 그런 큰 회사에서 4년간 일을 했습니다. 원자력 잠수함, 미국의 항공모함 설계하는 회사,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했고 그러고서 이제 4년간 일한 다음에 돈을 모아서 일하면서 보니까 공과 출신은 역시 MIT예요. MIT가 주고 일도 잘하고 중요한 자리는 다 차지하고 공과는 MIT를 가야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학교로 다시 가면은 뭐 2년이면 다 마치겠지만 MIT 가서 이제 4년 만에 마치고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2012년에는 과학기술원에서 명예박사를 받았죠. 이거는 제가 이제 환갑되던 해에 서울 동아 국제마라톤에서 뛰는 거를 한 35km 지점에서 누가 찍어가지고 이제 저한테 보내줬는데 그때 기록이 이렇습니다. 3시간 4분 17초. 이게 제 기록이 아니에요. 저는 62살 될 때까지 제가 맘만 먹으면 마라톤 뛰는 사람의 꿈이라고 하는 서브3, 3시간 안에 뛰는 거 62살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요새는 그렇게 못합니다만. 근데 이제 제가 시합에 나가면 회사에 처음 뛰거나 경험이 적은 사람 많이 데려나가죠. 저는 모르겠는데 사방에서 와서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하면서 작년에는 그냥 지난번에는 20km까지 따라 뛰다가 뻗었는데 이번에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뛰겠습니다. 뭐 사방에서 인사를 해요.
그런 사람들 2, 30명을 주위에 데리고 이제 뜁니다. 뛰면서 이제 뭐 수문이 이렇게 해서 팔은 이렇게. 처음에는 힘이 남으니까 막 달려나가면 이제 빤스 잡아당기고, 너 그렇게 뛰면 10km 가서 뻗어. 그러고 그렇게 데리고 뛰다가 20km나 25km쯤 가가지고, 야, 이제 각자 뛰자. 빠이빠이 하고 저 혼자 뛰는 게 이제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퇴직하기 전해 2010년 11월에 기념, 천성산이라고 영남 알프스에 이제 아주 최고봉 중에 하나인데 1407m 된 산. 이게 꼭대기예요. 새벽 7시에 이제 산악 마라톤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여직원도 하나 있어요. 그 당시 보면 제가 그래도 가슴에 근육이 꽤 있죠. 이거는 퇴직하던 2011년에 기념 마라톤 달리기 하는 겁니다. 점심시간에. 여기가 이제 쭉 일로 올라가면 영문관이 되는데 이 언덕길이 1km예요. 그래서 보통 이 언덕길을 한 10번 왕복해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구적 연습이 굉장히 되죠. 10번쯤 하면 한 20km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 연습하면 마라톤은 쉽게 뛰어요. 자, 이제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 아까 제목에 세상의 변화와 대한민국을 했습니다만, 이 세상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는 게 여기 많은 주제하고는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세상 일을 잘 하려면은 큰 윤곽, 그것도 잘해야 하고, 전체적인 파악, 그것도 잘해야 하고, 디테일한 거, 세부적인 것도 잘해야 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세부적인 건 직접 하지 않고 누굴 시키겠지만, 그렇지만 검토하고 잘 됐나 안 됐나 확인하고 하는 거는 본인이 해야 해요. 그래서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이거 하나가 정말 2-3시간 걸리는 그런 과제입니다. 이 지구상의 대변화, 지구의 나이가 한 46년 된다 그러고, 지구상의 최초의 생명체가 태어난 게 30억 년. 그러니까 단세포, 박테리아 같은 게 태어난 게 이제 30억 년쯤 된다 그러는데, 큰 변화는 척추동물이에요. 척추동물이 아닌 동물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곤충이잖아요. 곤충이 얼마나 커요? 커봐야 손바닥만하죠. 그런 게 이렇게 큰 지구를 지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화하고 발달을 해가지고 큰 동물이 나와야 하니까 이제 척추동물이 나오는데,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느냐? 변화가 일어나서 지구가 어떻게 변하느냐? 다음 변화의 연관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자세히 논의하려면 이거 갖고 2시간 갖고는 모자라요. 그리고 이거는 정확하게 1년도 틀리지 않게 딱딱 맞는 게 아니고 큰 틀에 대강 맞춘 겁니다. 포유동물이 나왔죠? 포유동물이 왜 나왔느냐? 알을 낳았어요, 이전에는. 알을 낳으면 생존율이 아주 희박해요. 물고기 같은 거는 알 낳는 거에 1~2%만 성체가 될까 말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율을 높이려니까 포유동물이 돼. 전맥에서 길러야죠. 부모가 돌봐야지. 또 인류 최초의 조상 크레마뇽, 네안데르탈 같은 게 500만 년 전, 현존 인류의 직계 조상이어야 하는 호모사피엔스가 50만 년 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큰 변화가 자꾸 빨라져요. 10분의 1 관계가 있어요. 요새를 정보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정보혁명이 언제 발생했느냐? 1965년에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개발된 다음부터를 정보혁명 시대라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면 65년에다 이 관계를 대입하면 50년, 2015년이면 정보혁명 시대가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꼭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걸 전후해서 그렇게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정보혁명이 완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성이 뭐냐? 완성이 뭐냐면 큰 발전이 없고 정체되고 아주 느리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걸 완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도 이상해가지고 이 정보통신이 아주 대가들 기수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많이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고, 한 사람한테만 물어보면 안 되니까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기본 기술은 다 개발했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이루어질 뿐이지, 우버라든가 Airbnb라든가 무슨 카카오 같이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자꾸 변화할 뿐이지 기본 기술은 크게 발전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제가 이건 한 가지. 그러면 정보혁명이 다음에는 무슨 혁명이 되겠느냐? 이게 얘기가 굉장히 길어지는데 간단히만 얘기하죠. 30년 전부터 그걸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유전공학의 혁명이 올 거다, 나노 테크놀로지 혁명이 올 거다 그랬어요.
근데 나노기술은 이제 처음부터 그거는 혁명이 아니다. 그냥 조그만 방법이 하나지. 그랬는데 그게 맞아요. 지금 그건 뭐 쑥 들어갔어요. 정보혁명은 지금쯤이면 크게 막 혁명이 시작돼야 할 텐데 좀 담담해요. 많이 발전했습니다. 왜 그러냐?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가 많이 결부돼 있어. 그런데 하여튼 앞으로 유전공학의 혁명 시대가 올 겁니다. 그게 혁명에 필적할 만큼 문화가 발달되면 그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눈이 나쁘면 눈 한 짝 쭉 빼버리고 새 눈 껴요. 팔이 나쁘면 팔 한 짝 쭉 잘라버리고 새 팔 끼고. 심지어는 아주 징그러운 얘기지만 요새 어떤 연구를 하고 있냐면 아인슈타인의 머리와 건강한 청년의 몸을 연결시키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전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된다, 가능하다. 그리고 하등동물에 있어서는 많이 성공을 했답니다.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지구의 지금 인구가 몇 명이죠? 70억 명을 조금 넘었죠. 그런데 지구가 얼마나 사람을 수용할 수 있겠어요? 미국 스탠다드로 살면은 90억 명, 아프리카 스탠다드로 살면 한 120 내지 130억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30년만 지나면 90억은 된대요. 지금같이 인구가 증가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서로 싸워서 멸종을 해요? 아니면은 그래서 생각해놓은 것이 우주의 위성을 개발하자, 지구와 같이. 그래서 달은 생각했다가 달은 너무 작고 지금 화성이 제일 목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화성에다가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글로 이주를 하자. 그럼 더 나아가서는 더 큰 별로 지구와 닮은 별을 무지하게 하는데 굉장히 많이 있답니다. 멀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아프리카 스탠다드로 살 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인류사회도 이제 계속 변천해 왔습니다. 뛰어다니면서 사냥하고 따먹고 하던 수렵 채취에서부터 이렇게 쭉 발달해 왔는데 지금 정보의 사회죠.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되냐? 저는 이 드림 소사이어티야 취미가 맞거나 직업이 같거나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서 즐기면서 하는 세대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기술이에요, 기술.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가 자꾸 일어나요. 그리고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러죠. 산업혁명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요새 굉장히 방황하고 있어요. 저도 이게 뭔지 책도 많이 읽고 토론회도 가고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윤곽이 뚜렷이 안 잡혀요. 그리고 사람들이 혼동도 많이 하고. 근데 산업혁명 하면 이건 무조건 제조업 보고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다. 1차 산업혁명은 1735년에 제임스 와트가 전기관을 발명해가지고 그 전까지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으로 물건을 만들었어요. 제조를 했는데 기계의 힘을 최우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차 산업혁명은 기계의 힘을 사용. 2차 산업혁명은 헨리 포드 같은 사람이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가지고 대량 생산했죠. 그래서 이거의 특징은 대량 생산. 3차 산업혁명은 뭐냐? 70년대 기계가 나와가지고 공작기계가 나와서 이제 자동화가 어느 정도 됐죠. 그래서 공작기계에 의한 자동화, 이게 3차 산업혁명의 특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뭐라고 이름을 붙일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좀 초자동화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유명한 교수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강연을 한다 그래서 한번 갔습니다. 아주 이름난 유명한 교수예요. 그랬더니 뭘 강연하냐면 1차 산업혁명은 농업이고 2차 산업혁명은 제조업이고 3차 산업혁명은 서비스업이고 같은 그런 데서 아이고 저런 형편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예요. 산업혁명은 제조업하고만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렇게 AI라든가 초자동화가 제조업에도 연관이 되겠지만 그것대로 따로 독립된 문화를 형성해서 여러 가지 문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저는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측하기에는. 자본주의. 전 자본주의하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더 좋은 체제가 없을까? 자본주의에 대해서 우리나라 자본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을 많이 했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근데 자본주의는 언제 생겼냐면 산업혁명 초기에 자본주의가 이제 형성이 됐거든요. 이때의 자본주의는 정말 천민 자본주의예요. 여러분들
디큰스, 찰스 디큰스라는 사람의 소설 하드 타임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때 자본주의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잘 써 있어요. 그리고 영화로도 나왔습니다만 올리버 트위스트. 또 저희들이 초등학교 때는 많이 배웠는데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스크리지. 거기 보면 그 아주 돈밖에 모르는 인색한 사람이 그 유령을 따라서 이제 밤에 돌아다니다가 자기의 미래를 보고서 회개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노동자가 평생을 거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던 시대가 이때입니다. 그러다가 세계적인 대공황이 왔죠. 1930년대.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자본주의를 내려놔다면 안 되겠다. 정부가 관여해야겠다. 그래서 정부가 관여를 시작한 것이 수정자본주의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가 대결을 하다가 뭐 압도적인 승리를 할 것 같으니까 우월감에 차가지고 자본주의가들이 그다음에 신자본주의가 생겼어요. 정부 너는 간섭하지 마라. 완전히 그 시장 경제 아니 맡겨라. 오만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2008년에 뭐가 일어났죠? 금융위기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리만 브라더스,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다음에 자본가들 많이 회개 반성을 하고 자본주의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따뜻한 자본주의, 창조적 자본주의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멀었어요. 그래도 미국은 돈 버는 사람들이 뭐 굉장히 많은 걸 기부해요. 사회 환원하고 뭐 해가지고 자본주의를 제대로 이끌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자본주의를 굉장히 비판하죠. 그러면 자본주의 말고 더 좋은 경제체제가 뭐가 있느냐. 제가 이 몇십 년을 생각하는데 뭐 공유경제다 뭐다 이런 건 생각을 했습니다만, 공유경제는 일맥 원시공동사회하고 또 통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요새는 잘 성공하기 어렵죠. 그래서 민주주의도 그렇고 자본주의도 그렇고 제가 더 좋은 체제를 무지하게 생각하고 연구를 했습니다만 아직은 전 뚜렷한 아이디어가 없고 다른 결론은 있습니다. 다른 결론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가 이렇게 변하느냐? 기술이 변하고 경쟁 상대가 변하고 고객이 변해서 그래요. 전에는 말이죠. 미국의 자동차 회사가 한 9개, 일본에 6개, 독일에 6개, 프랑스에 6개, 우리나라도 6개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 그거 하나하나가 경제 단위예요. 그런데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 단위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지금 뭐 당장 우리가 스마트폰만 켜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자동차 회사가 5개, 6개로 이제 줄어들어요. 그게 경쟁입니다. 경쟁. 이렇게 무지하게 경쟁을 해야 하는데 이 경영자원도 계속 변하고 있죠. 우리들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경영자원은 3대 경영자원, 토지, 노동, 자본밖에 안 배웠어요. 근데 제가 산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1980년대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있어요. 저것만 갖고 이거 3대 갖고는 안 돼요. 그게 뭐냐면 기술이에요. 그래서 4대 경영자원, 토지, 노동, 자본, 기술 했거든요. 근데 1990년대로 생각하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정말 절대로 낭비하면 안 될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시간입니다. 그래서 5대 경영자원 했어요. 토지, 노동, 자본, 기술, 시간.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가지고 유태인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유태인들이 미국에 가보면 정계, 재계, 학계, 예술계 할 것 없이 다 잡아요. 대통령이 다른 데는 안 가도 유태인 연차대회 할 때는 꼭 갑니다. 유태인한테 밑보여가지고 대통령이나 암살당하고 견뎌내지 못하니까. 그리고 전 세계 미술, 음악 콩쿠르 있죠? 유태인한테 밑보여가지고 어린도 없어요. 전 세계 음악 콩쿠르 심사위원들이 거의 다 유태인이에요. 노벨상의 30%는 직계 유태인이 탔고 유태인 반기까지 다 치면 70%가 노벨상을 탔어요. 어떻게 유태인들이 이렇게 하느냐? 유태인들은 자기들끼리는 신뢰가 아주 철저해요. 돈 꿔도 그 증서가 없어요. 그냥 말로 하고 그만이에요. 신뢰가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빠르죠. 효율적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2000년대 들어서는 이런 경영자원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6대 경영자원이라고 했습니다. 토지, 노동, 자본, 기술, 시간, 신뢰. 그러다가 2010년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렇게 잘 다든 조직이 홀짝 망하기도 하고 비슷비슷한 조직이 확 일어나기도 하고 한 사람한테 달렸어요. 한 사람. 잘 보십시오. 한 사람한테 달린 게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징기스칸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별별로 없는
세력으로 치면 그런데 평균 이상의 친구들, 절대 신뢰하는 친구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또 후금, 청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타지, 그 밑에 있는 마부대니 용골대니 평균 이상 가는 사람들이 서로 철저한 신뢰를 뭉친 사람들이에요. 그게 일어나요. 그래서 2010년대에 들어서는 리더십 그것도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경영자원이다. 그래서 요새는 7대 경영자원을 겁니다. 저는 대학교에서는 여전히 이거 가르쳐요. 근데 저는 7대 경영자원이다. 토지, 노동, 자본, 기술, 시간, 신뢰, 리더십 이렇게 7개를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 20년 전부터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21세기에는 이런 변화가 올 것이다. 4대 메가트렌드, 정보혁명, 세계화, 창조와 지식사회 이거는 벌써 다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건희 회장 같은 분이 벌써 지금은 뭐 편찮으시지만 그분이 한참 일할 때 10년 전부터 말이죠. 10년 후에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한 사람이 1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창조화의 시대다 하는 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분은 그걸 알아요. 또 요새는 창조와 지식사회 이것이 가치의 원천이 됩니다. 그게 오늘날 세계 경제를 보면 무한 경쟁의 공간이에요. 눈 뜨면서부터 경쟁해요. 저는 산업계에 있을 때 경쟁을 즐겼어요. 정면으로 경쟁을 하고 눈 뜨면서부터 경쟁을 하고. 근데 요새 우리나라 교육은 어떻게 하죠? 경쟁하지 마라. 경쟁을 못하게 해요. SRT하고 KTX가 있었죠. 둘이 경쟁을 했어요. SRT가 나중에 생겼지만 요금도 좀 싸고 똑같이 부산 갔다 오는데 그리고 서비스도 잘하고 KTX는 우리가 저 택시를 타면 우리가 가서 단추 누르고 음료수 물을 갖고 와야 하는데 SRT는 여승무원이 다 한식 나눠주고 서비스도 좋고 값도 싸고 잘했습니다. 정부에서 못하게 해요, 그거를. 경쟁을 해야 발전하죠. 우리나라 여자 골프가 왜 어떻게 세계 인류가 됐습니까? 겁을 내고 이 지역 사회에서만 했으면 그게 됐겠어요? 과감하게 뛰어들었잖아요. LPGA 세계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 우리나라가 세계 인류가 됐어요. 그냥 경쟁을 해야 하거든요. 경쟁을 하는 거 요새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정부는 경쟁을 못하게 해요. 왜 그런데 이렇게 격변이 일어나느냐?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가 이건 경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계화가 돼가지고 전 세계가 경쟁을 하고 과학기술이 이렇게 무섭게 발전하고 이 세 가지 원인이 격변의 큰 원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큰일 났다 소리만 자꾸 해요. 위기다. 이 변화가 너무 심해서 큰일 났다. 변화가 없으면 기회가 오지도 않아요. 오늘날의 변화는 일상생활이거든요. 우리가 변화를 그냥 일상생활로 알고 별로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위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회를 잡아야 해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역사상이나 여러 가지로 참 얘기할 거 많은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내가 변화를 주도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주도하느냐? 제가 먼저 다 얘기했어요. 제가 강연하고 나면 많은 질문을 해요. 변화는 어떻게 주도합니까? 그럼 저 항상 그래. 내가 미리 다 얘기했는데 그거 봐라. 그거 다 있지. 준비된 자가 항상 승리한다. 이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는 더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간단히 이렇게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